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오-2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한기홍. 갈라미어는 제자들을 한번 작심하고 혼을 내면 눈물을 쏙 뺐다. 인정사정이 없었다. 구절함이 끝나면 또 더없이 자상하게 보듬었다. 광풍과 훈풍 냉온탕을 되풀이하는 훈육법이다.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제자에게 휘두르고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는 수업의 연속이었다. 혼나서 울고 위로를 받고 또 울었다. 저는 분명 한국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 세상에는 기가 막힌 천재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핑커스 주커먼, 제임스 버스웰, 마이클 라빈, 레오나르도 로즈 같은 친구들 말이에요. 제임스 버스웰을 볼 때 내가 저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저 정도 바이올린을 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갈라미언 교수는 제자들을 서로 경쟁시켰어요. 경화, 지난번 버스웰의 시벨리우스 연주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군 하는 식으로요.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배운 게 많았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아무리 천재라도 온전히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재능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의 탤런트를 서로 빼어먹던 시절, 그 과정을 통해 음악적으로 풍성해지던 시절, 눈물을 닦고 또 닦으며 오직 연습에만 골몰했던 시절이었죠. 하루에 10시간 정이 넘도록 말이에요. 정경화의 비범한 재능과 몰입의 능력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 줄리아대는 일본인을 제외하곤 동양 출신의 학생이 거의 없었다. 언니 명아와 경화, 그보다 6개월 늦게 입학한 김영욱 바이올린, 그리고 중국계 학생이 한 명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일본 학생이었다. 음악 인생을 바꾼 앙드레 프레빈과의 만남. 1.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 가운데와 함께 음반 녹음을 위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정경화. 2. 거장 주빈 메타와 공연 리허설 중인 정경화. 1970년 성공적인 런던 데뷔 무대 이후 베를린 필, 빈 필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일본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줄리아드에 많이 보냈죠. 실력이 다 괜찮았어요. 아주 깨끗한 연주력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왠지 틀에 박힌 것밖에는 표현하지 못했어요. 자유의 기질이 부족하다 할까, 너무나 겸손하고 한계를 과감히 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상한 주눅 같은 것이 느껴졌죠. 천황제 군국주의의 잔재가 그들의 정신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공연을 할 때 큰 환호를 받았던 이유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작용했을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 없는 자유분방함이 제겐 있었습니다. 신문 리뷰에 일본 평론가들이 탄식했어요. 왜 일본에는 정경화와 같은 폭발적인 음악혼을 가진 연주자가 없느냐고 라고요. 1967년은 줄리아드 시절 정경화에게 가장 잊지 못할 해로 기록된다. 그의 정경화는 전통 깊은 레벤트리 콩쿠르에서 신성 핑커스 주커만과 공동우승을 차지해 세계 음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었다. 유대 음악계의 대부 아이작 스턴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콩쿠르에서 유대인 핑커스 주커만의 우승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대관식을 앞둔 황태자와 같았다.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린 마지막 연주에서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연주한 그의 모습은 음악적, 문화적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서양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동양에서 날아온 자그마한 최고의 한 여인이 내뿜은 넘치는 활력과 다이내믹, 결국 아이작 스턴도 정경화와 핑커스 주커만의 공동우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이상한 결과는 정경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대장치로 작용했다. 레벤트리 우승 후 약 2년간은 그에게 비교적 많은 연주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음악 외적인 배경의 취약함, 특히 매니징의 파워는 예컨대 핑커스 주크만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주크만은 레벤트리 우승 리드메인 1968년 카잘스 음악제에도 초청되었고 1969년에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빌 정기 연주회에서 결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같은 해 다니엘 바렌보임과 협연한 것도 그의 커리어를 더욱 두텁게 했다. 당시의 주크만은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벤치와 같았다. 그런데 주크만의 승승장구는 정경화에게도 성공의 복선으로 작용했다. 정경화는 주크만과 우승을 나눠 가진 연주자의 잠재적 명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정경화에게도 행운이 찾아들었다.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과의 만남이다. 거장의 연주 취소는 젊은 음악인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다가오죠. 제가 바로 그 행운을 잡았어요. 1970년 이작 펄만이 런던 교향악단 LSO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공연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거예요. 마침 그때 그의 아내가 분만을 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프레비는 LSO 경영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의 줄리아드 동문 제임스 버스웰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LSO가 용납하지 않았죠. 그 대안으로 제가 추천되었던 겁니다. 주크만과 콩쿠레스 공동 우승한 동양인 연주자를 내세우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거죠. 프레비니어의 기본줄이 없었습니다. 리허설 당일 100명이 넘는 단원 중 고작 30-40명이 나왔어요. 프레빈도 난감했던지 연주를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했어요. 제가 그랬죠. 차이콥스키 협주곡은 너무도 익숙한 곡이라 리허설 없이도 충분히 공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 세계무대 데뷔 연주는 리허설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프레빈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 그럼에도 런던 데뷔 공연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차이콥스키 D단조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이 끝나는 순간 청중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지휘자 프레빈도 남성으로만 구성된 100여 명의 단원도 정경화의 강인한 개성과 놀라운 흡인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날 런던의 신문에는 열정적이란 의미를 가진 형용사 수십 개가 동원된 공연 리뷰가 실렸다. 화려한 런던 무대 데뷔 후 정경화는 연간 100개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 섰다.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은 기재였다. 영역을 넘나들었던 그의 캐리어가 그의 기이한 재능을 잘 말해준다.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재즈 피아니스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할리우드에 진출해 영화사 음악 감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4번이나 받았다. 1959년 돌연 클래식 지휘자로 전향 세인트루이스 교향악단 로열 필하모니를 지휘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LSO의 수석 지휘자로 취임한 해는 1968년 정경화와 최초 협연이 이루어지기 2년 전이었다. 천재 중에 천재였죠. 능수능란한 인물이라 할까요? 풍부한 경험에 균형 잡힌 인격,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는 호방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그가 지휘한 LSO의 음색은 날카롭고 열정적이었어요. LSO의 전통적 음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교향악단과도 LSO의 피아니시모, 그 강렬함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연주 스타일과 딱 맞아떨어지는 음색과 하모니였습니다. 1970년 10월 정경화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 메이저급 음반사인 런던 데카와 레코딩을 하게 된다. 요즘 언론에서는 그 후일담을 보도하며 데카가 이 보물을 놓칠 리 없었다는 식으로 쓴다. 그러나 정경화의 고백에 의하면 그 레코딩의 이면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거기에는 런던 데뷔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우연과 행운이 작용했다. 런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에 손해 공연을 하고 있는데 데카 레코드사에서 전보가 한 장 날아왔어요. 레코딩을 하자는 것이었죠. 런던 공연 직전 저는 데카에서 오디션 테이프를 주기는 했어요. 당시 데카는 무려 15년간이나 전속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많은 바이올린 주자가 런던에 가면 데카의 오디션 테이프를 제출했습니다. 성공적인 런던 공연의 오디션 테이프도 좋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션에 녹음키로 되어 있던 세계적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목소리 이상으로 레코딩을 취소했던 거예요. 제가 그 공백을 메울 책임자로 선택된 것이죠.